자, 그러면 이제 81회 이론 문제, 이제 마지막 종강이죠.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10회 분량의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기출을. 그쵸? 요 10회 분량의 문제를요, 5회독 이상 하면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5회독 이상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문제를 이제 풀 건데요. 자, 풀기 전에 이제 이론 시험 문제 제가 찍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찍는 방법을. 자, 무슨 지금 현재 약을 팔고 있느냐? 자, 약을 파는 게 아니고요. 자,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카페에서 이번 2019년도에 85회 시험을 쳤던 그 85회 이제 전산회계 2급 답안 있죠. 자, 요걸 잠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85회 이제 전산회계, 이게 1급이구나. 자, 1급인데요. 뭐 1급이든 2급이든 뭐 상관없고요. 자, 요 답을 제가 띄웠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께 이제 찍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A형이 보니까 자, A형이 보니까는 여기 이제 A형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A형이나 B형이나 어차피 같으니까. 다른 게 있다면 그냥 A형의 1, 2, 3, 4, 5가 B형의 11, 12, 13, 14, 15고요. A형의 11, 12, 13, 14, 15가 B형의 1, 2, 3, 4, 5예요. 그러니까 요 대각선으로만 조금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중간의 위치는 같습니다. 답이. 그쵸?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A형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자, A형부터 한번 답을 보죠. 자, 먼저 사지선다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한번 살려볼게요. 여러분, 1번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2번은요. 하나, 둘, 세 개죠. 3번은요.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4번은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이론 시험을 쳤을 때 내가 1, 2, 3, 4번 중에서요. 그냥 전체를 1로 줄을 세웠다면은 못해도 몇 개는 걸렸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는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제 시험 쳤을 때 진짜 내가 몰라가지고 있잖아요. 몰라가지고 그냥 1번만 줄을 세웠어도 몇 개는 걸렸다? 4개는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4개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개면은요. 한 개당 2점이니까 8점 되겠죠. 그럼 이론에서 8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실무 70점 중에서 몇 점을요? 61점, 62점만 맞아도 합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요. 이론 문제는 쌤이 15개 중에서 최소한 절반, 그 절반이면 7개, 8개죠. 그러니까 7개, 8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공부만 하시면은 웬만하면은 이론 문제에서 점수가 잘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의 커트라인이 평균적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이론을요.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맞추고 나머지 실무에서 점수를 가져와가지고 합격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을 공부하려면은요. 진짜 끝이 없어요. 이론을 100점을 맞으려면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론은 30점밖에 안 되고 실무가 70이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자, 7개를 위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사지선당이 있죠. 그러면 1, 2, 3, 4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은 뭐 계산 문제 이런 어려운 거 있죠. 그런 거 풀지 마시고요. 말 문제 좀 쉬운 거 있죠. 간단한 거. 자, 그런 걸 풀어요. 그럼 내가 그런 걸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나오면 어떻게 한다? 계산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자, 쌤이 7개만 강조했죠. 7개만. 그럼 그 7개를 다 풀었을 때 1번이 예를 들어서 2개가 나오고요. 2번이 1개가 나오고 3번이 1개가 나오고 4번이 자 3개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15문제 중에서 내가 맞춘 문제는
내가 진짜 풀 수 있겠다 이런 문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만 풀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요 일곱 개는 정확한 답이니까 당연히 일곱 개는 채점했을 때 맞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 일곱 개는 이제 여덟 개는 모르잖아요. 맞죠? 그럼 나머지 여덟 개 맞습니까? 여덟 개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서 득표수가 가장 작은 걸 줄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어떻게 한다? 줄 세우시면 돼요. 줄 세우시면은요, 여기에서 7개가 걸리고요. 그렇죠? 그럼 2번의 답이, 여기 보세요. 2번이 몇 개 나왔습니까? 1개, 2개, 3개 나왔잖아요. 그럼 2번만 줄을 세워도 몇 개는 더 걸린다? 3개 나왔으니까 1개 내가 맞췄고, 2개는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7개에서 2개를 더하면 몇 개입니까? 9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3번을 줄 세웠으면은요, 3번은 보시다시피 하나, 둘, 3개, 4개니까 3번을 줄 세웠으면은요, 3개는 걸린다는 얘기죠. 3개는.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10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10개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를 다 맞추겠다. 그렇게 시험장에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출제위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요렇게 한다는 거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강사님들도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찍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니까는 우리 세무사에서 있잖아요. 조금 이제 요즘에는 좀 어떻게 합니까? 막 1번을 막 5개 놓고, 막 2번을 2개 놓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맞춘 거에서 카운트 한 다음에 내가 작게 답을 체크한 거 있죠. 그거를 줄 세운 방법으로 시험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좀 더 한두 개라도 더 맞출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쌤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만 내가 맞춘 이 7개가 정답이 다 맞아야만 이것도 통하는 거지 이게 정답이 다 맞으면은요 그때는 줄 세워도 답이 다 비켜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찍는 것보다는요 정확하게 내가 몇 문제를 풀고 나머지를 모르면 줄 세우는 거 이게 더 여러분께 점수를 더 많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요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요. 시험장 가시면은요, 내가 만약에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가 4개가 나왔다. 그러면요, 무조건 그 4개는 정확하게 답을 찍고요. 나머지, 야, 이게 답일 것 같다.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것들 있죠. 그런 건 차라리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한다? 줄을 세우는 게 제일 낫지.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하다가는요, 오히려 뭐다? 여기에 우리가 답을 세웠던 요 7개도 안 맞고, 그 다음 뭐예요? 이거 줄 세봤자 이것도 뭡니까? 맞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두 문제, 세 문제를 맞추더라도 두 문제, 세 문제밖에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두 문제, 세 문제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찍으시는 게 더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크게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시험장에 가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그렇게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줄을 세우더라도 공부를 해야만 이 방법이 통한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쌤이 얘기하죠. 사지선다형 중에서요, 모르는 게 있으면 걔를 제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 두세 개다. 그러면 두세 개에서만 그냥 풀어가지고 답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도 답은 안 나오면은 방금 쌤이 얘기 드린 것처럼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요,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거래 유형 중 혼합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 문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좀 생소한 내용이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쌤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 간단하게 그 분계를 이제 하면서 이해를 도와드릴 테니까, 자, 분계를 잘 따라오세요.
소비자는 이 문제 나오면은요, 제일 좀 짜증이 나요. 이 문제는 솔직히 좀 유치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니까, 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쵸? 근데 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내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뭐, 어쩌다 한 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이 거래는요, 교환 거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 거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합 거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교환 거래는 뭐냐? 자, 가정을 해요. 분개했을 때 차변, 대변에, 아시겠죠? 그냥 양변이라고 할까요? 예. 양변에 only,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자산, 부채, 자본만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럼 손익거래는 뭐냐? 이거는 분개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양변에, 아시겠죠? 한 변이라도 뭐가 수익과 비용이 홀로 존재하는 거래입니다. 이때 홀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절대로 한 변에 자산, 부채, 자본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이 섞여가 맞습니까? 아, 갑자기 국어에 대한 딜레마가 또, 그쵸? 맞겠지 뭐. 자, 자, 그다음 이제 혼합거래는요, 양변에 한 변이라도, 아시겠죠? 수익과 비용 중 하나,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중 하나가 뭐, 섞여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제가 근데 이제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쌤이 분석하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상품을 50만원만큼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을 주었죠. 그럼 차별이 뭐예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50만원 들어오고요. 대변해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나가죠. 그러면 차변 대변에 양변에 상품 현금이니까 수익 비용이 하나도 없죠. 그럼 쌤이 얘기했죠. 수익 비용이 한 개도 없다. 오로지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있다. 그럼 무슨 거래? 교환 거래입니다. 그래서 1번은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자, 2번은 볼까요? 2번. 그럼 2번은 상품 70만원 매출하고 대금은 50만원 현금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그러면은 상품을 팔면은 대변이 뭐죠? 상품 매출이죠. 아, 여러분, 상품 매출은 수익이라고 쌤이 얘기했죠. 재고자산에서 쌤이 상품 매출은 수익이라고 얘기했어요. 손익계산서의 메뉴에 보면 왜 매출액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 뭐 50은 현금 받았으니까요. 현금이 50만원 들어오고, 그쵸? 나머지 그럼 얼마? 20만원이 외상이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얼마? 20만원. 그럼 얘는 무슨 거래일까? 양변에 한 변이라도 수익과 비용이 홀로 존재하는 거래가 뭐다? 손익거래이죠. 그럼 여기에 홀로 수익이 존재하죠. 그럼 이게 뭡니까? 손익거래예요. 그 쌤이 자 정리해드리면 1번은 차변 대변에 전부 다 자산 부채만 있고 수익 비용이 하나도 없죠. 수익 비용이 하나도 없으면 뭐다? 교환거래. 그 다음에 수익이 여기에 올리 지 혼자 있죠. 그럼 이건 뭐다?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8월분 지급의 급여 200을 보통임에서 이체했죠. 자, 공개해볼까요? 자, 그럼 차변은 뭡니까?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대변은 뭐다?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나가죠. 그러면 보통예금은 자산이고 급여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한 변이라도 수익과 비용이 홀로 존재한다. 여기에 비용이라고 하는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홀로 존재하고 있죠. 홀로.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제 생각인데 답은 몇 번이다? 예, 4번이 되겠네요. 자, 왜 4번이 답일까? 분개해 볼게요.
단기 차입금 50만 원과 이자 3만 원이 현금으로 상환을 했죠. 그러면 일단 걔한테 갚았으니까 자, 원금 50, 이자 3만 원 합이 얼마? 53만 원 돈 줬죠.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얼마? 53만 원.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차근히 이걸 물어본 한다. 첫째,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죠. 50만 원.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50만 원 일단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럼 차근히 3만 원 모자라죠. 얘는 이자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비용 얼마? 3만 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단기 차입금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다? 이건 자산, 이건 참 부채죠, 부채. 부채. 그쵸. 근데 이자 비용은 여러분들 뭐죠? 이거는 비용이잖아요. 맞죠? 그럼 봐봐요. 차변과 대변 양변에 오로지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는 아니죠, 얘가. 그러면 두 번째, 양변의 한 변이라도 수익과 비용이 홀로 존재하는 거래도 아니죠. 왜? 여기 비용이 있는데 여기 부채가 있으니까 홀로 수익 비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어때요? 수익과 비용 중에 하나인 누구? 비용이 있고 자산과 부채와 자본 중에 하나인 누구? 부채가 여기에 있죠. 그럼 한 변이라도 수익 비용 중에서 하나,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런 얘기죠. 요걸 뭐라고 한다? 혼합거래라고 해요. 혼합거래. 이해되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필기하시고, 자, 쌤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쌤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자, 교환 거래는 뭐다? only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요. 손익거래는요? 그렇죠. 양변 중 한 변에 뭐라고요? 한 변에 수익과 비용만 있는 거래예요. 그쵸? 근데 혼합거래는요. 한 변에 아시겠죠? 자산, 부채, 자본 플러스 그 다음에 한 변에 같은 변에 뭐 수익과 비용 중 한 개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딱 이해하시면은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산부채 자본만 있으면 교환이고 맞죠? 한 변에 올리 수익 비용만 있으면 손익이고 혹시나 BS 계정과 IS 계정이 각각 한 개씩 섞여 있다 한 변에 맞죠? 이거는 BS 계정, 이거는 IS 계정.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이제 뭡니까? 두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 맞죠? 예, 속하는 그 계정이 한 개씩 뭡니까? 섞여 있다.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혼합거래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래서 1번 문제는요, 진짜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 번 좀 정리하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도록 하죠. 다음 중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은근히 그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 때 조금만 그 제가 기억하라는 걸 기억한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 결산 정리분계 공부할 때 한번 읊어봅시다. 자, 우리 수익과 비용의 이연이 있었고요. 수익과 비용의 예상이 있었죠. 예상은 다른 말로 수익과 비용의 발생인데요. 자, 이연에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상 발생에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수익의 이연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할게요. 자, 우리 수익 비용의 이연은요. 자, 이 연이 뭐예요? 너무나 많이 주었거나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였죠. 그래서 누가 있었다? 너무나 많이 준 비용, 선급 비용이 있었고요. 너무나 많이 받은 수익, 선수 수익이 있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이 있습니다. 그쵸? 뭐지? 잠시만요.
자, 근데 수익과 비용의 예상에는요, 또 두 가지가 있었죠. 자, 하나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나 적게 받았거나 너무나 적게 주었던 거죠. 그래서 미수 수익, 그 다음에요, 미지급 비용이 있었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발생이 뭐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면은요,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산 정리분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는 비용의 이연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연은 어차피 두 개인데, 선급비용, 선수익. 비용의 이연 물어보니까 비용, 선급비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비유동부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유동부채는 부채 중에서도 장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장기 차입금이 답입니다.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맞추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험 가시면. 자, 그리고 이제 비유동부채 잘 기억이 안 나면은 나중에 계정 과목 적용록 가가지고 알고 있죠? 여기 이제 비유동부채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장기 차입금 이렇게 찾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건물의 에어컨 수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주었죠. 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답니다. 발생한 효과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네, 보죠. 이게 건물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수익적 지출로 분개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쌤이 이거 아까도 얘기 드렸죠. 실무 연습할 때. 또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겠죠. 자, 안 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우리 교재 9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좀 보고 오세요. 이거 중요한 건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얘기는요.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분배 한번 해봅시다. 원래대로 분배한다면은 자, 에어컨 수리하고 현금 주었다.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건 이상 없죠. 현금. 맞죠? 그리고 차변에 뭐다? 예.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면은요.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배하겠죠. 그럼 원래는 뭐다? 이렇게 분배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즉,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렇죠? 대변에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게 맞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경리가 자본적 지출로 잘못 분배했대요. 그럼 무슨 소리냐? 수선비로 분배하지 않고요. 이거를 뭘로? 그렇죠. 자본적 지출로 분배했다는 얘기는 건물을 수리했으니까 건물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1에 분배했다는 얘기죠. 차변에.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을 했다? 증가시켰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했을까? 자, 한번 생각해봐요.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데 비용을 어떻게 했죠? 발생 안 시켰으니까 비용은 화살표 밑으로는요. 과소하게 맞죠? 과소하게 보고되겠죠. 근데 여기는요. 건물이 증가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면 안 되는데 증가시켰으니까 자산은 뭐다? 그렇죠. 조금 높게 잡히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른 것은 뭐냐 그런 얘기죠. 효과로 오른 것은 자 비용이 뭐예요? 감소한다 이 말 나와야 돼요. 그럼 비용이 감소한다 이 말 나오는 거는요. 일단 비용이 감소했잖아 그렇죠?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그럼 누굽니까 답은? 자 비용이라고 하는 글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비용은 감소하잖아. 그러면 4번 딱 찍고 다음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자산은 뭐예요? 증가한다. 증가했잖아요. 그쵸?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 받는 올바른 회계 처리는 무엇입니까? 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약속어음은 다른 말로 바드럼이죠. 바드럼. 바드럼인데 왜 어땠을까?
자, 받은 55만원만큼을 국민은행에서 5만원 할인 비용 빼고 나머지를 입금받았습니다. 자, 할인 비용이란 말이 나왔어요. 뭐 했다? 할인했다는 얘기죠. 할인. 매각거래를 쳐야 할 것.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어음의 할인, 바드럼의 할인이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만기일 이전에 돈을 찾는 거였죠? 혹시 뭐 또 이 어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안 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49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자, 쌤이 왜 추심은 만기일에 돈 찾고 할인은 만기일 이전에 돈 찾는다 그런 얘기 했죠? 요때 뭐 추심은 수수료 비용인데 할인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뭐 이렇게 분개한 거 기억나시죠? 이거 한번 보고 오세요. 물론 이제 지금쯤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 안 나면은요, 솔직히 좀 합격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거 복습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할인 비용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니까 그쵸?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바드럼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뭐다? 바드럼이 55만원 나가고 5만원 빼고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보통 예금은 50만원, 나머지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니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6번입니다. 자, 인출금. 여러분, 인출금 기억나십니까? 네, 인출금.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우리 요 인출금은요, 우리 사장님이, 맞죠? 자기 마음대로 회사의 돈을 가져가는 거. 그렇죠.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는 그런 계정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볼게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일단 옳은 것은 무엇이냐를 찾기 전에 자, 인출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인출금 계정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본 적이 있었죠. 자,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에 현금을 가져왔어요. 그럼 대변인 현금 나가죠. 왜 가져가느냐? 그냥 자기 집에 뭐 재산세를 낸다든가 또는 뭐 자기 집에 뭐 물건 하나 구입하려고요. 가져간 거예요.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가져갔어요. 그럼 이거는 업무용으로 쓴 게 아니니까 차변에다가요. 뭔가 적을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인출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간한 얘기죠. 그래서 이 인출금은요, 여러분들 어떤 계정이죠? 얘는 자본의 차감적인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차감 계정인데, 뭐 자본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자본의 자본금의 뭐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평가 계정 뭔지 알죠? 알림이 서비스. 우리 옛날에 왜 대손 충당금 뭐였죠? 돈을 떼일 것 같아요라고 알려주는 평가 계정, 그쵸?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은 뭐였습니까? 가치가 이만큼 떨어졌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계정이죠. 그러면 인출금 뭐예요? 사장님이 돈을 이만큼 빼갔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이만큼 마음대로 썼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계정이 바로 평가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계정은 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알림이 서비스.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이거는 뭘 알려주는 겁니까? 그렇죠. 방금 얘기했듯이 사장님께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계정이에요. 근데 이 계정은 참고로 나중에 결산 가면은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 나중에 대변의 인출금이 사라지면서 맞죠? 우리 회사의 어디에서 자본금에서 감소를 시키는 그런 분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결국 인출금은 나중에 뭐다? 자본금에서 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출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네요. 왜요? 맞잖아요. 임시계정으로서 개인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이잖아요. 이게 왜 임시계정입니까? 임시계정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BS나 IS에 보고되어서는 안 되는 계정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돈 빼간 건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 결산 때까지 사장님께서 이 돈을 다시 가지고 오지 않으시면은 무조건 인출금 사라지면서 자본금, 회사의 자금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런 계정입니다. 2번 보세요. 왜 상위 추금에 대한 평가 계정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인기업에서 사용하는 결산 적립분계이다. 이거는 법인기업이 아니고요. 어떤 기업?
우린 지금 이제 개인 기업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법인 기업은 여러분들 그 나중에 혹시나 1급 올라가면 배울 건데요. 가시급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치급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가치급금. 뭐 그런 이제 이름으로 나중에 씁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개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제 과목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에 결산시 재무상태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계정이다? 아니죠. 얘는요, 재무상태표에 절대로 나타났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손충당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보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알려줘야 돼.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알림이 서비스는 아니다. 그렇죠? 미안해. 우리 지읍시다, 이거. 그래서 대손충당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돈을 떼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런 말을 갖다가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걔들은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거든요. 하지만 인출금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얘들은요, 무조건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들은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돼요. 이해되겠죠? 근데 인출금은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 표시 안 하는 것들 있죠? 인출금도 현금 과부죠. 요 두 개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 자, 이런 내용들은요. 얘들은 재무상태표에 표시 안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평가 계정은 맞는데요. 평가 계정은 맞는데 평가 계정은 맞지만 요 네 마리는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예, 임시 계정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두 개를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다음 자를 위하여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뭐 공식만 알면 되죠. 매출원가, 쌤, 공식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뭐, 매출원가 공식은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맞죠? 뭘 더하고,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공식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이제 얘기 드리는 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은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쌤이 얘기를 드렸죠. 예. 우리 재고조사 시간 때 배웠던 상품 계정. 제가 이거 엄청 많이 써먹죠. 자, 상품은 항상 뭐다? 차변이 창고이다. 그렇죠. 항상 차변이 창고에 창고. 그럼 이 창고에, 자, 갑시다. 첫째, 기초 상품 재고액이 먼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뭘 더합니까? 순매입을 더하죠. 맞죠? 잠시만요. 됐습니다. 자, 기초에 순매입을 더하고 대변은 뭐예요? 팔아버리면 뭐다? 매출원가. 팔고 남은 거는요, 기말 상품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매출원가를 정확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말 상품을 구해가지고 역으로 추적하죠. 맞죠? 즉, 간접적으로 추적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뭐 이건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이 공식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뭐라고 한다? 간접법이라고 해요, 간접법. 왜? 매출원가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직접 찾으려면요. 물건 팔았던 고객님 댁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없으니까 기말에 팔고 남은 걸 빼면은 매출원가가 팔려버린 게 나오겠지.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요. 간접법 공식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괜히 설명해가지고 그쵸? 좀 헷갈리겠다 그쵸?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먼저 기초 상품 재고액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번 연도에서 팔고 남은 게 얼마? 70만 넘었죠? 그럼 여기 놓으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거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새롭게 120을 사왔죠? 이게 이제 총매입이죠? 근데 혹시나 빼누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빼야 되겠죠? 15만원. 야, 그럼 120만 들어와가지고, 15만원 나갔네. 그쵸? 그럼 이거 두 개 그냥 퉁칠까요? 요거 두 개 퉁칩시다.
그럼 이제 120만원에서 15만원 빼면은, 자, 순수한 매입액이 얼마이다? 105만원 되겠죠. 그럼 순매입은 얼마? 105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쌤이 상품 매입 시에 운반비 있죠.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순매입에다가 포함하라고 했죠. 그럼 플러스 얼마? 2만원도 포함해야 됩니다. 자, 매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니까 상품은 2만원치가 더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2만원도 이걸로 돌아다고 치면 되고, 그냥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창고에 토탈, 얼마치가 들어있었다? 얼마치가. 자, 저분님들에서 넘어온 거 70만원. 그쵸? 이번에 새로 사온 게 105만원에 2만원 포함해가지고 107만원. 그러면은, 계산기 70만원에서, 105만원 닫고, 매입 시의 비용도 상품이니까, 2만원 더해가지고, 창고에 얼마치 있었다? 177만원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177만원 중에서 얼마를 팔았길래 기말에 팔고 남은 게 40이냐는 얘기죠. 맞죠? 그럼 40을 빼면 되겠죠. 그럼 137만원치를 팔았겠지. 그래서 요 40만원만큼의 기말 상품 재고액을 우리가 이제 팔고 남은 거니까 얘를 빼란 얘기죠. 얘를 빼면은 나머지 얼마? 137만원만큼이 팔려나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팔아버리면 매출원가, 팔고 남은 거는 기말상품. 답 몇 번? 예,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쌤이 항상 결산 때 얘기하죠. 우리가 결산되면은요, 항상 이렇게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이다. 결산 문제에서 항상 자동 문제가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파악하는 이유가 이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산 문제에서 그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자동 공개에다가 넣어주시면은요, 그 넣어주고 나서 위에 점수 추가하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분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계 해줄 때 어떻게 하죠? 저변에 상품 매출원가 137만원 이렇게 전산이 자동으로 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뭐가 나갔다? 상품이 137만원만큼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재고자산 때 쌤이 이렇게 원래는 분개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평소에 미리미리 하는 게 아니고 결산 때 한 큐로 몰아서 한다. 뭐 그런 얘기 했죠. 그 분개가 바로 요 분개잖아요.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이거 분개 연습 몇 번 했어요. 그쵸?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분개 안 해서 그렇지. 기말에 자동으로 분개해 주니까. 그쵸?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 넣으면은요, 이 분개를 자동으로 해준다고요. 전산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 때 그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가게 되면은요, 너무 가나? 여기에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해가지고 이렇게 분개되어 있죠. 요게 여러분들 아까 81회 때 결산 문제 풀었을 때 그 기말 재고액 넣었을 때 이제 이 분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여기 결산자료 입력해서 그 전표 추가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이거 넣으면은요, 맞죠? 넣으면은 여기에 추가하면은요, 지가 알아서 분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완료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게 2분계예요. 그게 2분계. 너무 많은 걸 얘기했나? 자, 모르겠으면 일단 그냥 여기까지만 다 풉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이라서 제가 좀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길어지네요. 자, 이제 8번입니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A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B로 처리합니다. 무슨 뜻이지? 그렇죠.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이면은요, 우리가 장사한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은 장사예요. 그러면 장사할 때 판매할 목적으로 자산을 사오면은요, 무슨 자산? 재고 자산.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시세 차익. 시세를 남기기 위해서 사오면 뭐가 된다? 그때는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미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그 투자 자산 페이지 가가지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9번에 다음과 같은 거래요소의 결합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다? 분개하시면 돼요.
이런 게 또 해드려야 되겠죠? 또 안 해드리면 또 손해하더라고. 자, 1번입니다. 사회기부단체에다가 50만원을 보통금에서 계좌로 이체하여 기부했습니다. 그럼 차변에 기부금이라고 하는 뭐가? 네, 비용이 발생하죠. 50만원. 잠시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예금을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자, 2번. 현금 1억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근데 정기 수업할 때 제가 한 번쯤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거는 처음에 이제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현금을 출자하게 되면은요, 출자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차변에 적고, 현금 1억, 그리고 대변에 뭐다 이거를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으로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번 문제 모르겠으면은요, 이번 문제 분개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사무실에 임차보증금 500을 수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수표가 나가죠. 자, 수표가 나가면 어느 변? 대변이죠. 들차, 나대. 그럼 대변의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500이 감소하죠. 그리고 차변에 이거 뭐, 임차보증금 쌤이 저번 시간인가 얘기 한번 드렸죠. 네,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임차보증금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사무실로 사용할 그 컴퓨터 200만원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했네요. 자, 그러면 차변에 뭐 들어온다? 비품 들어오지. 업무용 PC는 비품이죠. 카드를 끄었으면 외상이죠. 근데 장사가 아니니까 대변에 뭐다? 미시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자, 이 분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겠죠. 기본 분계예요. 그러면 자, 다음에 결합 요소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뭐냐?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다. 그러면 차변에 자산이 띄어져 있는 아이들은요. 지금 누구 있죠? 예, 2번에 현금, 임차보증금, 비품이죠. 그러면 1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럼 대변에 이제 자산이 감소하면 되죠. 근데 대변의 자산은 누구? 당좌금밖에 없죠. 그러면 차변 대변에 그냥 자산이 둘 다 있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밖에 없네요. 더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설마 지금 뭐 기부금이 왜 비용인지 막 이런 걸 물어보시면은 이거는 좀 그쵸? 좀 심각한 문제이죠.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회계는요. 처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쌤이 10일 동안 암기하라고 했던 그 계정 과목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10일 정도 안 보더라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게 되면은요. 학생들 이름을요. 거의 한 5일에서 한 7일 만에 다 외우거든요.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쌤이 이렇게 외우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머리가 나빠요. 진짜 뭐, 천재급 아니면은요, 다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외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한다? 최소한 5번 이상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이해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분계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제가 얘기했죠. 계정 과목을 모르는 겁니다. 계정 과목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정 과목을 모르면은 분계가 안 돼요. 그쵸? 예. 그래서 계정 과목을 외우세요. 우리가 영어 독해할 때 단어 많이 알아야지 독해 잘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문법 잘하면 뭐합니까? 단어 모르면 꽝인데. 그쵸? 그러니까 단어 많이 외우셔야 돼요. 즉, 계정 과목 많이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강사님도 그러거든요. 회계는 분계가 핵심이다 그러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회계는요, 계정 과목이 핵심이에요. 정말이에요. 계정 과목을 알아야지 뭐 분계를 하시겠죠. 그래서 분계 연습 많이 합시다. 쌤이 이제 요거 강의 끝나고 우리 책에 있는 교재이지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여러분들 쌤이 분계 백제 309페이지 가시면요. 30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쌤이 분계 백제 해가지고 기본 분계 40제하고 심화 분계 60제가 있다고 했죠. 자, 이것도 이제 쌤이 강의를 찍을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수술 한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설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걸 제가 강의를 녹화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풀어보시면서 요 분계 문제 한번 요 백제를요 한번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쫙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보시면서 모르는 것만 체크해서 그 부분만 찾아가지고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요 효과가 좀 나올 겁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으면 좀 말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자, 다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쵸? 자, 이제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자, 다음 중 상품을 외상 및 어음으로 매입 매출 시 발생하는 기능 과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음이나 이제 매입 매출 시에, 그쵸? 외상이나 어음으로 매입 매출 시에 발생하는 과목이 아닌 것은 몇 번이죠? 4번이죠. 이건 점수를 주는 거죠. 여러분,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했을 때 외상이면 뭘로 분개해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만약에 어음을 바꿔놓으시면은요, 받으러옴 지금이죠. 하지만 장사가 아니면은요, 즉 상품을 거래하는 게 아니면은요, 그때는 뭐다? 절대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러옴 지급금을 못 써요. 그때는 쌤이 어음이 들어오던 외상으로 하던 무조건 못 쓰라고 했죠.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쓰라고 했죠. 그래서 상품 거래하는 장사가 아니면 무조건 외상 거래를 한다. 미수금, 받을 또는 미수금, 줄 또는 미지급금, 무조건 이거 사용하는 겁니다. 자, 11번.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쌤은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럼 영업의 비용들은 주 누가 있습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거. 그렇죠.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매나 관리하고 관계없죠. 영업 외적으로 기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를 주는 것도 영업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은요. 요 기부금, 이자 비용, 무슨 손실 얘를 날리면 돼요. 그러면 기부금 아니고 이자 비용 아니고 무슨 손실 없죠. 그럼 나머지 월급 주고 복리후생 하는 게 전부 다 뭐다? 판매하고 관리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활동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면 150과 60을 다니까 210만원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면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업의 비용을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영업의 비용은 이 세 개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들 제끼면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2번. 외상을 추금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을 추금의 단기 수령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야, 이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서요, 먼저 푸는 게 아니고 맨 나중에 푸는 거예요. 아니면 버리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 풀 때는요, 이렇게 T자 계정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그 전기 수거할 때 T자 계정 공부한 적 있었죠? 자, 외상을 추금은 여러분들 이제 이게 자산이죠, 자산. 자산은 항상 자리가 어디예요? 차변이에요, 차변. 그럼 항상 차변이 뭐다? 돈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항상 자산은요, 기초가 차변, 부채와 자본은 기초가 대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것도 항상 자기 자리에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의 추금의 기초자액은 차변이죠. 자산이니까. 그럼 무슨 소리냐?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러니까 돈 받을 게 있는 것들은 차변, 그쵸? 돈 받은 것들은 대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돈 받을 게 있다는 얘기죠. 1월 1일 날에 아직까지 내가 외상값 받을 게 400이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이번에 물건 팔아가지고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300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400 받을 게 있었는데 300 팔았으니까 300 외상매출금이 좀 더 생겼죠. 그럼 얘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받을 게 생겼으니까 차변이지. 그러니까 받을 게 생기면은요 무조건 차변이에요. 왜?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그 외상매출금 300만 원만큼을 받을 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거래처에서 연락 온 거예요. 미안하지만 100만 원만큼은 취소하자. 그러니까 200만 원만큼만 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의 취소액은요 어떻게 하면 된다? 대변에 놓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것도 퉁치면 되죠.
그쵸? 그럼 이제 외상물 추익은 얼마이다? 20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토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일단 기초에 400이 있었고 단기에 얼마? 200이 또 생겼죠. 그럼 토탈 받아야 할 돈이 얼마가 있다? 600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말에 잔액이 얼마가 있다? 200이 있다는 얘기죠. 항상 기초 반대 기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 받아야 할 돈이 600이 있었는데 기말에 받아야 할 돈이 200이 있다는 얘기는 중간에 얼마를요? 그렇죠. 차변 대변 합계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600 받을 게 있었는데 기말에 받을 게 200이 있다는 얘기는 중간에 뭐예요? 400을 받아 먹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400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단기에 400만 원만큼을 수령했다는 얘기죠. 답 몇 번?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방금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면서요. 요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쌤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번씩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께 조금 이제 T 계정으로 왜 상리 추금의 이 구조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그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T 계정으로 쌤이 그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그래요. 자, 조금만 참읍시다. 네. 자꾸만 막 알고 있는 거 설명하니까 답답하죠. 하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그쵸? 자, 왜 상류축음은요, 항상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자리가 차변이죠. 그러면 차변이 무조건 받을 거예요, 받을 거. 아시겠죠? 그래서 차변이 무조건 뭐다? 받을 거. 아시겠죠? 그럼 대변은요, 자산이 감소했다. 이 말은요, 받은 거죠. 즉, 뭐, 회수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회수한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예, 문제에 나와 있듯이 수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외상물 추금도요, 항상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분류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첫째는, 기초의 잔액이죠? 기초. 전기에서 이월되었다는 거죠. 전기에서 이월되는 거. 기초에 받을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받을 게 생기면은요, 뭡니까? 외상물 추금의 발생액이죠. 발생액.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받아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회수액이 생기는 거죠. 맞죠? 그럼 회수하고도 이제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받을 게 남아있다. 그건 이제 기말의 잔액이죠. 요거는 이제 다음 연도에 받기 위해서 차기로 이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령액이 얼마인가 물어보면요, 요 회수액을 대변해서 구하면 되고, 한 번씩 또 발생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까지 나오면은 이거는 전산회계 2급이 아니고 한 회계 1급 정도의 실력은 돼야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한번 딱 공부하시면은요, 발생액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모칸 박스, 요 T자 계정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회수액도 물어보지만 발생액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발생액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발생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요게 자료에서 나와 있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3번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19년도 12월 31일 날 기말에 부채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마찬가지 이 문제도 분개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상기상사는 8월 1일 날에 1년분 임대료 420을 선수하고 전액 수익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 8월 1일 날에 이 결산 문제이죠? 차변에 현금이 얼마? 420만 들어왔던 얘기죠. 자, 이걸 대변에 어떻게 했다고요?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우리 경리가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대변에 발생시켰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디어 12월 말날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결산 문제 잘해야 돼요. 단기의 회계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다? 12월 말까지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전혀 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자,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번 연도에 정확한 임대료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8월 1일 날에, 그쵸? 임대료를 갖다가 1년치를 받았잖아요. 그럼 한번 계산해봐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420만 원만큼을 받았는데 8월 1일 날에 받았어요. 그러면 8월 1일 날에 드디어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8월 1일부터 이번 연도에 임대료를 구하자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이거 수익과 비용의 이연, 결산 정리 분기할 때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1년치니까 12분의 하면 되겠죠. 근데 세입자가 들어온 날은요, 8월 1일이에요. 그럼 8월 1일부터, 자, 이번 연도가 끝난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죠. 회기간이 1년이니까. 그럼 여기는 뭐다? 12월 31일까지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살려봅시다. 자, 손가락으로 8, 9, 10, 11, 12, 5개월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2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 연도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175만원이죠. 그럼 우리가 이번 연도에 수익을 보고해야 되는 금액은 175만원이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분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 결산 정리 분개 할 줄 알죠? 야, 임대료는 175만원이다. 420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420에서 175를 빼라. 맞죠? 그럼 얼마? 245만 나오죠. 그러면 245만원만큼은 단기의 임대료예요? 아니면 차기의 임대료예요? 차기의 임대료잖아요. 그러면 차변이 뭐다?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요. 자, 여러분 알고 있죠? 수익 발생은 대변이지만 수익의 감소는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 245만원만큼은 내년 거기 때문에 차변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대변에 뭘로 분개할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세입자한테 가가지고 야 세입자야 미안한데 245만원만큼은 내년에 주면 안 되겠니?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안 되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이걸 대변에 뭐라고 한다? 선수 수익으로 분개를 하신다는 거죠. 먼저 받아먹은 수익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 결산 분개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문제 풀어볼게요. 얘는 뭘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키말에 부채로 계상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자산이고요. 맞죠? 자산. 임대료는 수익이죠? 맞죠? 근데 선수 수익은 부채죠? 그럼 부채는 얘 하나밖에 없네요. 얼마? 245만원.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결산 분개를 좀 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결산 분개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원래 3시간 수업인데 2시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길어도 이해해 주세요. 좀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께 마지막에 되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꼼꼼하게 좀 더 여러분께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번입니다. 자, 14번. 다음 거래에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8월 5일 날 목포 상해로부터 상품 20만원만큼을 매입하고 대금은 3개월 만기 약소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운임 5천원은 현금으로 주었네요. 이거는 뭐 분개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개해 보시고요. 상품 매입하면 차변에 뭐 상품 20만원 아니죠? 20만 5천원이죠? 그럼 대변에 오음 주었으니까 지급 오음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이죠. 그럼 다음 몇 번? 4번이죠. 운반비는 분개 안 돼요. 왜? 매입 시의 운반비는요. 운반비로 처리합니까? 상품의 원가에 포함합니까? 상품의 원가에 포함하잖아요. 자, 이건 이제 잘하니까 제가 분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분개하면서 푸시면 돼요. 자, 15번. 자, 영업외 비용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쌤이 아까 영업외 비용 위에서 얘기했죠. 영업외 비용은 세 가지 누구? 기부금, 이자 비용, 무슨 손실. 기부금, 이자 비용, 무슨 손실. 자, A 볼게요. 오늘은 사무실 전기료 납부의 마지막 날이네. 이거는 수도 강렬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선생님, 판이 없었게 판. 그 다음에 오늘 은행에 이자 갚는 날이네. 이거 이자 비용이죠. 선생님 방금 여기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영업외 비용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묻고 있으니까 일단 B가 나왔네요. 근데 답은 한 개씩 있는 거 보니까요. 답은 그냥 2번이네요. 그렇죠? 3번은 뭐예요?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D는 이거 C였죠. D는요. 시내 출장, 여비 교통비도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답은 뭐다? B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81회까지 자, 이론 수업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뒤에 82제 2회하고 3회 분량이 나와 있거든요. 요 분량은요, 제가 풀이는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분량은 지금까지 풀었던 10회 분량의 기출문제들을 갖다가 5회독 이상을 한 다음에 시험치기 한 일주일 전에 테스트용으로 있잖아요. 한 60분 정도 이렇게 60분 시험 치는데 한 58분 정도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스와치로 맞춰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시험 치듯이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요 쌤카페에다가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달아드릴게요. 막 질문 좀 하고 그러시면 되는데 너무 안 하시니까 쌤 지금 막 왕따 당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왕따 시키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종종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프록에 그 분계 백제 문제가 있었죠. 이 백제 문제도 쌤이요. 나중에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제 영상이 좀 업데이트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치기 전에 그 수험표 이제 출력하시면서 그쵸?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쌤이 여기다가 카페에다가 그 공지를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시험장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의해야 될 내용 영상 보기.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요. 요거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시청을 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시험 프로그램도 여기에 제가 여기 나오죠. 이렇게 쌤이 이렇게 나오죠. 목소리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꼭 보시고 가고요. 그 다음에 시험 그 문제 이제 파일이 여기 다 있거든요. 전산의 기출 문제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놨으니까요. 요거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시험 프로그램도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아시겠죠? 요거 다운받아 가지고 그 설치하는 방법을 방금 그 영상에서 다 올려놨으니까요. 꼭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조만간 이제 여기다가 그 분계 백지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혼자 풀어보시고 나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 시험 날까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5회독을 하라는 게 꼼꼼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회독까지는 꼼꼼하게 하시고 세 번째 보게 되면은요,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체크했다가 이제 걔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4회독, 5회독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이제 모르는 게 확 줄거든요. 그래도 공부는 이렇게 회계 공부는요, 줄여나가는 거지 넓히면 안 돼요, 절대로. 넓히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확 줄이면서 내가 봐야 되는 내용들 있죠.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게 아마 이제 체킹이 될 겁니다. 그걸로 체크해서 시험장 가기 전에 그 부분만 빨리 팍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막 전체를 다 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려운 거를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쳐내면서 마지막에 내가 진짜 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요점 정리는요 항상 보다 그렇죠.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내가 진짜 안 외워지는 것들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1시간부로 기출문제 강의까지 이제 완벽하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수업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